오늘 전해드릴 사연은 정말 마음이 아픈 사연이 될 것 같습니다. 북한에서 소중한 사람을 잃은 경험이 있는 리 미란 씨의 사연인데요. 1차 연평해전으로 인해 남편을 잃었던 미란 씨는 아들과 단 둘이 남겨진 채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후 아들까지 해군에 입대를 하게 되자 미란 씨는 눈물로 매일을 지새웠다고 하는데요. 이후 남편을 잃었을 때와 같은 상황이 벌어지게 되고 미란 씨는 이 체제의 불합리함을 느껴 다른 사람들과 함께 탈북을 결심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미란 씨가 직접 겪은 오늘의 사연을 통해 미란 씨가 탈북을 결심하게 된 확실한 계기는 무엇인지, 남겨진 미란 씨가 얼마나 힘든 일을 겪었는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남한으로 귀순한 지 벌써 20년이 조금 넘은 리 미란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제 입으로 유튜브에서 꺼낼 수 있는 날이 올지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우연히 이렇게 북한의 실상을 알리고 사연을 보낼 수 있는 곳에서 다른 분들의 사연을 듣다 보니 저 또한 용기가 생기더군요. 그래서 제가 북한에서 겪었던 일을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여러분, 혹시 연평해전에 대해서 아시나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겠죠. 저는 그 전투로 제가 가장 사랑했던 사람을 잃은 적이 있습니다. 바로 제 남편이었죠. 아직도 그날이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1999년 6월 15일, 그날의 아침은 유난히 습하고 무거웠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은 잿빛으로 가득했고 멀리서 들려오는 천둥 소리가 불길한 예감을 자아냈죠. 저는 평소와 다름없이 낡은 부엌에서 아들 호철이의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쌀을 씻으면서 문득 며칠 전 오랜만에 휴가를 나왔던 저희 남편 성호 씨가 했던 말이 떠올랐죠. 이번에 중요한 임무가 있어. 운이 좋다면 끝나고 또 휴가를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 성호 씨의 목소리에서 느껴졌던 긴장감이 아직도 생생해요. 하지만 또 집에 올 수도 있다던 그의 말에 저는 기뻐했죠. 해군으로 복무 중인 그가 갑자기 떠나는 경우는 종종 있었지만 이번엔 뭔가 달랐습니다. 평소보다 더 단단히 저를 껴안았고 호철이의 머리를 쓰다듬는 손길에도 애틋함이 묻어났거든요. 그리고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게 남편과의 마지막 포옹일 거라는 것을 말이죠. 사건은 식탁에 앉아 호철이와 아침을 먹고 있을 때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끊기더니 긴급 뉴스가 나왔어요. 서해 연평도 인근에서 우리 해군과 남조선 함정 간의 교전이 발생했습니다. 자세한 상황은 추후 알려드리겠습니다. 순간 제 손에서 밥그릇이 떨어졌습니다. 그릇이 깨지는 소리와 함께 제 가슴도 산산조각 나는 것 같았죠. 호철이가 놀라 저를 쳐다봤지만 저는 그저 멍하니 라디오만 바라볼 수 있었어요. 입안이 바싹 말랐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혹시 성호 씨가 말했던 중요한 일이 이건 아니겠지? 설마? 제발. 저는 그 이후 제발 성호 씨가 안전하게 돌아오길, 아무 일이 없기를 빌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3일 후 우리 집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창문 너머로 군복을 입은 사람들이 보였죠. 그 순간 이미 끔찍한 예감이 들었어요. 심장이 두근거리는 것을 애써 누르며 문을 열자 딱딱한 표정의 군인이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림이란 동무이십니까? 유감스럽게도 알려드릴 소식이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벽을 짚고서야 겨우 서 있을 수 있었죠. 그리고 그 다음 군인의 입에서 나온 전사라는 단어는 결국 저를 무너뜨리고 말았습니다. 35살의 나이에 제 남편 성호 씨가 세상을 떠났다니. 그때 그 모습이 마지막이었다니. 저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결국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런 저를 군인들은 그저 차갑게 바라볼 뿐이었어요. 끔찍한 소식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웠던 건 성호 씨의 시신조차 찾지 못했다는 소식은 제 심장을 완전히 찢어버리고 말았죠. 그들이 저에게 건넨 것은 그저 통지서 한 장이 전부였죠. 까만 글씨로 적힌 전사라는 두 글자가 제 눈에 번쩍이고 있었습니다.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쳤는데 성호 씨의 희생은 제대로 된 인정도 보상도 받지 못했어요. 림이란 동무, 당신의 남편은 조국을 위해 영웅적으로 싸우다 사나했습니다. 당과 수령님께서 그의 희생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군인의 메마른 위로의 말들은 오히려 제 가슴에 대못을 박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곳에 앉아 멍하니 앉아있다 울다를 반복하는 것 말고는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었죠. 그러다 하교 후 그런 저를 발견한 호철이가 놀라 제 옆으로 와 "엄마, 왜 울어요?" 라고 물었지만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그 이후 주변 사람들의 반응은 제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옆집 아주머니가 저를 붙잡고 이렇게 말했어요. "미란 동무, 힘내요. 성호 동무는 조국을 위해 영웅적으로 싸우다 돌아가셨으니 자랑스러워해야 해요. 국가를 위해 희생한 건데 오히려 영광으로 여겨야지요."
그러자 그때 옆에 있던 호철이가 갑자기 제 손을 꼭 잡더니 저를 끌고 집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문을 닫고 난 후 호철이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있는 걸 봤죠. 그 순간 호철이도 모든 것을 알아버렸다는 것을 저는 알 수가 있었습니다. 엄마, 저 사람들 말 듣지 마요. 호철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빠가 돌아가신 게 왜 영광이에요? 우리한텐 그냥 너무 슬픈 일인데.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16살 호철이의 눈에 맺힌 분노와 슬픔의 눈물을 보며 제 마음도 무너져 내렸죠. 호철아, 저는 아들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내 마음 엄마가 다 알아. 엄마도 화가 나고 슬퍼? 하지만 우리 밖에서 그런 말 하면 안 돼. 알겠지? 그러자 호철이는 제 품에 안겨 조용히 흐느꼈습니다. 알아요, 엄마. 그래도 너무 화가 나요. 아빠가 보고 싶어요. 그 순간 저는 호철이가 저와 같은 감정을 품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국가와 주변 사람들의 태도에 대한 분노,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 그것들이 호철이의 마음속에서도 자라나고 있었던 거죠. 밤이 되어 호철이가 잠들고 난 후 저는 이불 속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이제는 제 슬픔뿐만 아니라 호철이의 분노와 상실감까지 감당해야 한다는 생각에 가슴이 무거웠죠. 하지만 동시에 호철이와 함께 이 고통을 나눌 수 있다는 사실이 이기적이지만 조금은 위로가 되기도 했습니다. 매일 밤 이렇게 혼자 울다가 잠이 들곤 했지만 다음날 아침이면 저는 다시 강한 엄마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했어요. 호철이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말이죠. 하지만 이제 호철이와 저는 서로의 마음을 조금은 더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2년 봄, 호철이가 19번째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평소와 다름없이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죠. 창밖으로 보이는 앙상한 나뭇가지에 새싹이 돋아나기 시작하는 걸 보며 무언가 새로운 시작의 기운을 느꼈어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죠. 그날이 우리 모자의 삶을 뒤흔들 일의 시작이 될 줄은요. 엄마, 저 해군이 되고 싶어요. 아버지처럼요. 그 순간 충격적인 호철이의 말에 제 손에서 국그릇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3년 전 그날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죠. 성호 씨가 떠나던 날, 그리고 그가 돌아오지 못했다는 소식을 들었던 그 순간, 안 돼, 호철아. 그건 절대 안 돼. 저는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하나뿐인 저희 아들마저 그런 곳으로 보낼 수는 절대 없었으니까요. 호철이까지 잃는다면 저는 정말 상상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희 이런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호철이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그 눈빛이 3년 전 성호 씨와 너무나 닮아 있어서 가슴이 너무나도 아파왔죠. 저는 필사적으로 호철이를 말리려 했지만 호철이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엄마, 저도 알아요. 하지만 우리나라를 위해 봉사하고 싶어요. 아빠가 그러셨듯이요. 그 순간 저는 모든 것을 털어놓고 싶었습니다. 성호의 죽음 이후 우리가 겪었던 고통, 국가가 보여준 냉담한 태도, 그리고 제 마음속에 자라난 의문들까지. 하지만 그럴 수는 없었습니다. 이 체제에서 그런 말들은 위험할 수 있다는 걸 잘 알았으니까요.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은, 이런 고통을 겪는 것은 저 하나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대신 저는 애매모호한 대답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호철아, 내 마음은 알겠어. 하지만 조금만 더 생각해보면 안 될까? 다른 방법으로도 나라에 기여할 수 있을 거야. 제발, 엄마를 봐서 그러지 말아라. 저는 결국 눈물을 흘리며 호철이의 손을 잡고 애원했어요. 그런 저를 보면서 호철이의 눈빛이 흔들리는 듯했지만 쉽게 뜻을 굽힐 것 같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호철이는 더욱 열심히 공부하기 시작했고 체력 단련에도 힘을 썼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을 지켜보며 매일 밤 불안에 떨었어요. 호철이의 방에서 들리는 운동 소리에 잠에서 깨어나 한밤중에 눈물을 흘리기도 했죠. 그럴 때마다 호철이는 단지 자신의 건강을 위해 운동을 하는 것이라고 둘러대기는 했지만 솔직히 마음속으로는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 말은 거짓이라는 걸 말이죠. 그러던 어느 날 저는 호철이의 방을 청소하다 우연히 서랍 속에서 해군 지원 서류를 발견했습니다. 그 순간 느꼈던 공포와 절망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죠. 예전의 상처가 한꺼번에 다시 밀려오는 기분이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서류를 들고 호철이를 기다렸습니다. 호철아, 이게 뭐니? 호철이가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서류를 내밀며 물었습니다. 서류를 보고 호철이는 놀란 듯 했지만 이내 단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죄송해요, 엄마. 하지만 제 꿈을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그날 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호철이에게 그동안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버지가 얼마나 힘들게 군 생활을 했었는지에 대해서 말을 했죠. 차마 그 이후 군인들의 태도는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을 하는 내내 제 손은 떨렸고 목소리는 갈라졌어요. 엄마, 저는 몰랐어요. 아빠가 그렇게 저의 이야기에 호철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하지만 제 예상과 달리
호철이의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단단해진 것 같았죠. 그의 눈빛에서 결의를 읽을 수 있었어요. 저는 그 순간 아들이 더 이상 제가 보호해야 할 어린아이가 아님을 깨달았죠. 그날 이후 저와 호철이 사이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호철이는 더욱 열심히 준비했고 저는 그런 아들을 말리지도 돕지도 못한 채 불안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변 이웃들의 시선도 점점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호철이의 결심을 듣고 축하한다며 찾아오던 이웃들이 이제는 저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기 시작했죠. 한 번은 옆집 김씨 아저씨가 이렇게 말하는 걸 들었어요. 미란 동무가 아들을 말리는 것 같더군. 혹시 체제에 불만이 있는 건 아닐까? 그 말을 듣는 순간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저도 모르게 집 안팎을 둘러보며 누군가 엿듣고 있진 않은지 확인하기도 했죠. 이제는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를 조심해야 했어요. 호철이와 대화를 나눌 때도 창문을 꼭 닫고 목소리를 낮추곤 했죠. 혹여나 저를 보는 눈초리가 호철이에게도 안 좋은 영향을 끼쳐서는 안 되니까요. 시장에 가거나 길을 걸을 때도 주변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보며 수군거리는 것 같았고 때로는 누군가가 저를 미행하는 듯한 느낌도 들었죠. 이런 불안감 때문에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도 많아졌어요. 매일 밤 저는 이불 속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아들의 결심이 자랑스러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시달렸죠. 호철이의 모습에서 성호의 그림자를 보는 것 같아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일상은 겉으로는 평범해 보였지만 그 밑에는 불안과 긴장 그리고 희망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호철이는 꿈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갔고 저는 그런 아들을 지켜보며 매일 밤 기도했죠. 제발 호철이의 안전을 지켜주세요. 그리고 언젠가는 이 아이가 진정한 자유를 느낄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그리고 우리가 이 감시와 의심의 눈초리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선택이 우리를 어떤 길로 이끌게 될지, 그리고 그 길의 끝에 어떤 운명이 기다리고 있을지.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우리의 삶이 이미 돌이킬 수 없는 변화의 길을 걷고 있다는 거였죠. 그렇게 호철이가 해군에 입대한 지 겨우 1년이 지났습니다. 제 필사적인 만류에도 불구하고 호철이는 결국 자신의 뜻을 관철했죠. 그리고 운명이 우리를 비웃기라도 하듯 호철이는 기초 훈련을 마치자마자 아버지와 같은 연평도 인근 해역에 배치되었어요. 그 소식을 듣자마자 저는 또 한 번 주저앉을 뻔했죠. 대체 왜 하필 연평도일까요? 다른 곳들도 있을 텐데 대체 왜? 아들이 군에 간 후로 저는 하루도 마음 편히 잠들지 못했습니다. 매일 밤 잠자리에 들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곤 했죠. 3년 전 남편을 잃었던 그 바다에 이제 제 아들이 있다는 생각에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어요. 호철이가 첫 휴가를 나왔을 때 저는 애원했죠. 호철아, 제발 그만두면 안 될까? 엄마는 내가 너무 걱정돼. 하지만 호철이는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꼭 살아서 돌아올 거예요. 아빠의 뜻을 이어 나라를 지키고 싶어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성호의 마지막 모습이 떠올라 가슴이 아팠어요. 호철이는 아직 군 생활에 대해 잘 모르는 것 같아 보였기 때문이죠. 그저 순수한 애국심으로 가득 차 있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2002년 6월 29일 그 운명의 날 아침, 라디오에서 들려온 뉴스가 저를 다시 한번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서해 연평도 인근에서 우리 해군과 남조선 함정 간의 교전이 발생했습니다. 그 순간 제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3년 전 성호 씨를 잃었던 그날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죠. 하지만 이번엔 더 큰 공포가 저를 덮쳤어요. 이제 갓 20살이 된 호철이가 그곳에 있을 거란 생각에 숨을 쉴 수가 없었죠. 같은 일이 반복되니 사람이 미치기 일보 직전이 되더군요. 만약 신이 있다면 제발 저희 호철이만은 살려주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매일 같이 눈물을 흘리며 빌었죠. 제발 호철아, 무사하길. 너는 아직 너무 어려. 엄마는 널 보낼 준비가 안 됐어. 마을 사람들도 들떠 있었습니다. 모두가 전쟁의 소식에 흥분해 있었죠. 하지만 저에겐 그저 공포였어요. 길을 걸을 때마다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어요. 어떤 이들은 호철이가 해군이라는 걸 알고 저를 부러운 듯이 쳐다보기도 했죠. 그런 시선을 받을 때마다 소름이 돋는 것만 같았습니다. 미란 동무, 아들이 우리나라를 지키고 있다니 정말 자랑스럽겠어요. 아직 어린데도 대단하네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가족 일이어도 과연 저렇게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닥치라고 크게 비명을 지르고 싶었죠. 그들은 몰랐으니까요. 전쟁이 얼마나 잔인한지, 그리고 그 속에서 어린 아들을 잃는다는 게 어떤 고통인지를. 이런 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며칠이 지나도 호철이의 소식은 없었습니다.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밥도 거의 먹지 못했죠. 저는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꿈에서 호철이가 차가운 바다 속에 빠져있는 모습을 보고 소리를 지르며 깨어나곤 했죠.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문 두드리는 소리에 깜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문 앞에는 3년 전 그날처럼 군복을 입은 사람들이 서 있었죠. 제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그들의 입에서 나올 말이 예상이 되었기 때문이죠. 림이란 동무, 호철 동무의 어머니 맞으십니까?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아, 이제 정말 끝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그들의 다음 말에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호철 동무가 전투 중 부상을 입어 지금 마을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곧바로 가보실 수 있습니다. 그 순간 안도감과 공포, 기쁨과 슬픔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호철이가 살아있다는 사실에 감사하면서도 그 아이가 겪었을 고통을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하지만 살아있다는 것 자체에 저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곧바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으로 향하는 길은 그리 멀지 않았지만 제게는 마치 100년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저를 쳐다보는 시선이 등에 꽂히는 것 같았죠. 누군가는 위로의 말을 건네려 했지만 저는 그저 빠르게 걸음을 옮겼어요. 그리고 마침내 호철이를 만났을 때 그 아이의 모습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몸 곳곳에 붕대를 감고 있었지만 그래도 살아있어 다행이었죠. 그리고 다음으로는 호철이의 눈빛이 이전과 달라진 걸 금방 알 수 있었어요. 엄마, 죄송해요. 호철이가 힘없이 말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자마자 저는 아들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들이 가슴속에서 경낭처럼 일었죠. 안도감, 분노, 슬픔, 기쁨, 모든 것이 뒤섞여 있었어요. 그날 밤, 호철이의 병실에서 저는 처음으로 전쟁의 실상을 들었습니다. 열악한 장비, 무모한 작전, 그리고 수많은 젊은이들의 죽음. 호철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엄마, 우리가 믿었던 것들이 다 거짓이었어요. 우리 배는 낡고 장비도 부족했어요. 하지만 남조선 함정은 달랐어요. 그들의 장비와 전술은 우리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뛰어났어요. 저는 호철이의 눈에 깊은 상처가 깃들어 있는 걸 볼 수 있었어요. 전투 중 목격한 북한의 열악한 현실 그리고 잃은 동료들로 인한 고통이 그대로 드러났죠. 우리가 배워온 것들이 전부 거짓말 같아요. 남조선이 우리보다 훨씬 못 산다고 했는데 그들의 함정을 보면서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우리가 알고 있던 세상이 전부 뒤집어진 것 같아요. 호철이의 말을 들으며 저는 그가 점차 체제에 대한 의구심을 품기 시작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신이 믿어왔던 체제의 선정과 현실 사이의 괴리를 직접 목격한 아들의 모습에 가슴이 아팠죠. 엄마, 우리가 살아온 세상이 정말 옳은 걸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우리의 삶이 영원히 변해버렸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제 우리 앞에는 새로운 선택이 놓여 있었죠. 그리고 그 선택이 우리를 어떤 운명으로 이끌지 그때는 아무도 알 수 없었답니다. 호철이가 퇴원하고 집으로 돌아온 후 우리의 일상은 겉으로는 평범해 보였지만 내면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호철이는 더 이상 그 순수한 열정으로 가득 찬 소년이 아니었죠. 그의 눈빛에는 항상 의문과 불안이 서려 있었어요. 어느 날 저녁, 호철이가 조용히 제 방으로 찾아왔습니다. 엄마, 우리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남조선으로 탈북해야 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뭐라고? 호철아, 제정신이니? 남조선이 우리에게 어떤 짓을 저질렀는지 모르는 거니? 저는 목소리가 떨리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공포와 분노가 뒤섞인 채 터져나왔죠. 그런 생각은 아예 하지도 마.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살아왔는데 모든 걸 포기하고 도망친다고. 절대 안 돼. 하지만 호철이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단호함이 서려 있었죠. 호철이의 말에 제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의문들이 하나둘 떠올랐죠. 며칠 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호철이와 솔직한 대화를 나누기로 했습니다. 호철아, 우리 이야기 좀 할까? 우리는 밤새도록 이야기를 나눴어요. 북한 체제의 모순과 거짓, 그리고 우리가 겪은 고통에 대해 털어놓았죠. 저는 그동안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의문들을 솔직하게 하나하나 꺼내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묻어두었던 진실들도 다 털어놓았죠. 성호의 죽음 이후 국가가 보여준 냉담한 태도, 우리에게 주어진 보상의 부족함, 그리고 점점 더 심해지는 감시와 통제. 호철아, 사실 엄마는 내 아빠가 돌아가신 후로 계속 의문이 있었어. 우리나라가 정말 우리를 위하는 걸까? 내 아빠의 희생이 헛되진 않았을까? 호철이도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전장에서 본 현실은 우리가 배운 것과 너무 달랐어요. 우리 장비는 너무 낡았고 전술은 시대에 뒤떨어져 있었어요. 하지만 남조선은 그들은 우리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발전해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눈빛은 우리에게 미안해하고 있었어요. 저는 확실하게 보았죠. 그리고 그들을 죽일 때마다 저는 제가 왜 이래야 하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저는 호철이의 이야기를 묵묵히 계속해서 들었습니다. 남조선에 가서 진실을 알아야 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북한이 하는 말은 더 이상 믿지를 못하겠어요. 우리의 대화는 밤이 깊어갈수록 더욱 진지해졌습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의 결론에 도달했죠. 엄마, 우리 이대로는 안 돼요. 이 체제 아래서는 우리에게 미래가 없어요. 저도 동의했습니다. 그래, 호철아. 엄마도 그렇게 생각해. 그때 호철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사실 전우들 중에도 저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번 해전을 겪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갖게 됐어요. 우리 함께 탈북을 하면 어떨까요? 처음에는 두렵고 망설여졌지만 결국 우리는 호철이의 전우들과 함께 탈북을 하기로 결심했어요. 이번 해전에서 회의감을 느끼고 북한의 불만과 상처를 가지게 된 군인들 5명과 함께하기로 했죠. 그들의 눈빛에서 저와 호철이가 느꼈던 것과 같은 절박함을 볼 수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 우리 집 지하실에 모여 이야기를 나눌 때였어요. 영철이라는 청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우리가 믿었던 모든 건 거짓이었어요. 전투 중에 제 친구가 다쳤는데 상부에서는 그저 버리고 가라고 했어요. 우리 목숨은 파리만도 못한 거죠. 다른 전우 민호가 덧붙였습니다. 맞아요. 우리 배는 낡아서 언제 침몰할지 모르는데 장군들은 호화로운 생활을 즐기고 있어요. 정말로 이게 우리가 지켜야 할 나라인가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이 젊은이들의 마음속에 깊은 상처와 배신감이 자리 잡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빛에서 새로운 삶에 대한 간절한 열망을 보았답니다. 그 후 몇 주 동안 우리는 은밀히 탈북 계획을 세웠습니다. 매일 밤 우리 집 지하실에 모여 작은 촛불 아래에서 지도를 펴고 경로를 논의했죠. 호철이의 전우 중 한 명이 국경 경비대에 친구가 있어 정보를 얻을 수 있었고 다른 한 명은 중국 브로커와 연락이 닿아 있었어요. 우리는 모든 가능성을 고려했어요. 강을 건널 때 필요한 장비, 산길을 오를 때 필요한 식량, 그리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 위조 서류까지. 매 순간이 두렵고 위험했습니다. 누군가 우리의 계획을 눈치챌까봐 항상 긴장했죠. 하지만 동시에 오랜만에 느끼는 희망의 가슴이 뛰었어요. 밤마다 제 가슴 속에서 불꽃이 타오르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드디어 출발의 날이 왔습니다. 한밤중, 우리 일행은 조용히 집을 나섰죠. 가져갈 수 있는 건 최소한의 필수품뿐이었죠. 옷 몇 벌, 약간의 식량, 그리고 성호의 사진 한 장. 마지막으로 집을 돌아보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국경으로 향하는 길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군인들의 도움으로 관문을 피해 이동했지만 매 순간이 생사의 갈림길 같았죠. 강을 건널 때는 얼음장 같은 물에 몸을 담그고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어요. 그럴 때마다 호철이가 제 손을 꼭 잡아주었죠. 산을 넘을 때는 발걸음 하나하나가 생사를 가르는 것만 같았습니다. 가파른 절벽을 오르며 수없이 미끄러졌고 때로는 맹수의 울음소리에 숨을 죽여야 했죠. 한 번은 국경 수비대와 눈이 마주칠 뻔한 아찔한 순간도 있었어요. 며칠간의 위험한 여정 끝에 우리는 기적적으로 중국에 도착했어요. 그 순간의 안도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죠. 하지만 그곳에서의 삶도 쉽지 않았어요. 좁은 지하실에 숨어 지내며 창밖으로 보이는 낯선 풍경에 가슴이 뛰었어요. 언제 잡힐지 모른다는 공포 속에서 숨죽이며 지냈죠. 매일 밤 불안한 잠을 자며 꿈에서도 도망치는 신세였어요. 하지만 우리는 서로를 의지하며 힘을 냈어요. 호철이와 그의 전우들, 그리고 저. 우리는 이제 한 가족이 되었다는 걸 느꼈답니다. 새로운 삶을 향한 희망으로 하루하루를 버텼어요. 하지만 라오스와 태국을 거치는 모든 과정을 이겨내고 2003년 4월의 어느 따뜻한 봄날 드디어 저희는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는 비행시간 동안 제 마음은 천국과 지옥을 오갔죠. 비행기가 이륙하는 순간 저는 호철이의 손을 꼭 잡았어요. 우리의 눈에는 기쁨과 두려움의 눈물이 고여 있었답니다. 호철아, 우리 정말 해냈구나.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네, 엄마. 이제 진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겠어요. 호철이의 눈빛은 희망으로 가득 찼어요. 한국에 도착한 후 우리는 정부의 보호 아래 하나원이라는 탈북자 정착 지원 시설에서 3개월간 적응 교육을 받았어요.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고 어려웠죠. 야근이나 퇴근 같은 단어도 처음 들어보는 것들이었고 지하철을 타는 것도 은행에서 돈을 인출하는 것도 모두 새로운 경험이었어요. 가장 힘들었던 건 사람들의 시선이었습니다. 우리의 말투나 행동이 조금만 달라도 호기심 어린 눈길로 쳐다보는 사람들. 때로는 이곳에 올 결정이 옳았는지 의문이 들 때도 있었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적응해 갔어요. 2004년 호철이는 서울의 한 대학에 입학해서 국제관계학을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수업을 따라가기 힘들어했지만 밤낮 없이 공부하며 극복해 나갔죠. 그리고 저는 동네 분식점에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김밥 많은 것도 서툴렀지만 점차 익숙해져 갔죠. 호철이의 전우들도 각자의 길을 찾아갔습니다. 영철이는 자동차 정비를 배워 작은 공장에 취직했고, 민호는 요리의 재능을 보여 한식당에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한 달에 한 번씩 만나 서로의 근황을 나누며 힘을 얻곤 했답니다. 그중 가장 힘들었던 건 남편에 대한 기억이었어요. 한 번은 호철이와 함께 처음으로 한강 공원에 가서 조용히 남편을 추모한 적이 있었습니다. 비록 그의 묘비는 없었지만 우리는 그곳에서 처음으로 자유롭게 남편을 기억할 수 있었죠. 아빠, 우리 잘 살고 있어요. 아빠가 꿈꾸던 자유를 우리가 대신 누리고 있어요. 호철이가 한강을 보며 속삭였죠. 그 순간 저희가 이곳으로 올 수 있게 남편이 저희를 인도해준 것만 같아 눈물이 흐르더군요. 함께 했으면 좋았을 텐데 정말 마음이 아려왔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2010년 호철이가 대학원에 진학하면서 제게 말했어요. 엄마, 나중에 통일이 되면 우리가 겪은 이야기를 꼭 들려주고 싶어요. 사람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화해할 수 있도록요. 제가 공부하는 이유도 그거예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뭉클해졌어요. 우리의 고통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느꼈죠. 지금도 가끔 북한에 남겨둔 친구들 생각에 가슴이 아파오기도 합니다. 특히 추석이나 설날 같은 명절이면 더 그래요. 하지만 동시에 그들도 언젠가 자유를 찾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어요. 아직 우리의 여정은 끝나지 않았어요. 여전히 많은 도전과 어려움이 있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아요. 우리에겐 희망이 있고 자유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가 있잖아요. 매일 밤 잠들기 전 저는 기도해요. 북에 남은 사람들의 안전과 자유를 위해, 그리고 언젠가 모든 한국인이 하나 되어 평화롭게 살 수 있는 날이 오기를. 이제 우리의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됐어요. 그리고 저는 믿어요. 이 이야기의 끝은 반드시 행복할 거라고요. 성우도 어딘가에서 우리를 보며 미소 짓고 있을 거예요.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 이번 미국 대선과도 꽤 접점이 있는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요. 바로 북한에서 보위부 장교로 일을 하다가 충격적인 일을 겪고 미국으로 망명한 김정철 씨의 이야기입니다. 정철 씨는 북한에서 높은 위치에 있는 만큼 많은 일을 겪었지만 이번만큼 큰 충격을 받은 일은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이번 우라늄 시설 공개를 도맡았던 정철 씨는 준비 과정에서 김정은의 추잡한 진실을 목격하게 되고, 심지어는 억울한 과학자의 죽음까지 보게 되면서 결국 자신도 위험에 처했다는 것을 깨닫고 결국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망명 신청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일어나지 얼마 안 된 일인 만큼 더욱 더 생소한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요. 정철 씨가 직접 겪은 이번 사연을 통해 대체 김정은의 추잡한 진실은 무엇인지, 시설 준비 과정에서는 어떠한 일들이 있었던 것인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으로 망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김정철이라고 합니다. 망명한 지는 얼마 안 돼요. 이곳에서 하는 건 하루 종일 한국 유튜브를 보는 것인데, 그러다 이렇게 북한의 사연을 보낼 수 있는 채널을 알게 되어 저의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번 북한의 우라늄 시설 공개 뉴스를 보신 분들이 계신가요? 북한의 권력을 높이기 위한 수단 중 하나였죠. 하지만 그 뒤에는 끔찍한 진실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어쩌면 널리 알려져야 하는 사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충격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꼭 끝까지 들어주시고 함께 북한의 실상을 널리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북한에서 북한 보위부 소속 대위로 일을 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자리죠. 평양에서도 좋은 아파트 저층에서 생활할 수가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 저는 저의 일에 만족을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물론 지금은 미국의 한 서민에 불과하지만 말이죠.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하던 중 제 인생을 뒤집을 만한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그날도 저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일과를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때는 이날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몰랐죠. 아침 일찍 당 중앙청사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평양의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높이 솟은 유경호텔, 주체사상탑, 그리고 바쁘게 출근하는 시민들. 모든 것이 평소와 다름없어 보였죠. 하지만 청사에 도착해보니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경비들의 표정이 평소보다 더 굳어 있었고 복도를 오가는 간부들의 발걸음도 빨랐죠. 그 순간 저는 무언가 큰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갑자기 김정은의 비서실에서 연락이 왔어요. 김정은이 저를 찾는다고 했죠. 순간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최고 지도자를 직접 만난다는 것은 영광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극도의 긴장감을 동반하는 일이니까요. 많은 이들이 긴장할 수밖에 없는 일이죠. 남한으로 치면 대통령이 직접 불러 집무실로 대면하러 가는 일과 같으니까요. 게다가 공산주의 북한에서의 지도자란 더욱 더 심하겠죠. 얼마나 큰일일지 예상이 가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긴장한 채로 저는 김정은의 집무실로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들어서자마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김정은의 모습이 평소와는 너무나도 달라 보였거든요. 늘 위엄있고 자신감 넘치던 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대신 그의 얼굴에는 깊은 고민의 흔적이 역력했고 눈 밑에 다크서클이 유난히 도드라져 보였죠. 매우 초조해 보이고 잠을 며칠은 못 잔 얼굴이었어요. 김정은은 창가에 서서 밖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온 것을 알아차렸는지 천천히 돌아섰지만 그의 시선은 어딘가 초점을 잃은 듯해 보였죠. 그의 손에는 구겨진 보고서가 들려 있었고 책상 위에는 여러 장의 서류가 어지럽게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김정철 동무, 김정은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지친 듯해 보였죠. 미국의 상황을 알고 있겠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근 다가오는 미국 대선 소식은 북한 내부에서도 중요한 이슈였으니까요. 트럼프가 재집권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오. 그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이 보였어요. 이건 우리에게 위험할 수도, 기회가 될 수도 있는 일이지. 김정은은 숨쉬기가 힘이 드는 듯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책상을 세게 내리쳤어요. 저는 그 소리에 흠칫 놀랐습니다. 식은땀이 흐르더군요. 트럼프, 그놈이 다시 권력을 잡는다면 그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해.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절대 그에게 굴복해서는 안 돼. 김정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지만 그 안에 불안은 숨겨지지가 않았습니다. 곧 그는 초조한 듯 방 안을 서성이기 시작했어요. 미국은 우리를 얕보고 있어. 그들은 우리가 정말로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고 있다고. 그가 말했습니다. 그런 그의 이마에 식은땀이 맺히는 것이 보였어요. 우리는 그들에게 보여줘야 해. 우리의 진정한 힘을. 순간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다음 말을 예감했기 때문이죠. 우라늄 농축시설을 공개하겠소. 김정은이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서 미세한 떨림을 감지할 수 있었죠. 세계에 우리의 진정한 힘을 보여줄 시간이요. 그의 말을 듣는 동안 저는 김정은의 복잡한 심경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강인함을 보이려 했지만 그의 눈빛과 몸짓에서 깊은 불안과 초조함이 느껴졌죠. 강한 척하지만 실제로는 앞으로 다가올 위험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알겠습니다, 지도자님. 저 또한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김정은은 자세한 지시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영변 핵시설을 중심으로 항공개 계획, 외신 기자들의 초청, 보안 대책 등 모든 것이 제 머릿속을 빙빙 돌았죠.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무거운 책임감이 실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의 목소리 끝에 감춰진 불안감을 저는 놓치지 않았어요. 지시를 마친 후 김정은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제게 다가와 어깨를 꽉 붙잡았어요. 김정철 동무, 이 일의 성공은 우리나라의 운명을 좌우할 거요. 알겠소. 그의 눈에서 절박함이 느껴졌습니다. 손에서는 땀이 찬 듯 축축한 촉감이 느껴졌죠. 절대 실패는 용납될 수 없소. 우리의 모든 것이 걸린 일이니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정은의 불안과 중압감이 고스란히 저에게 전해지는 것 같았어요. 집무실을 나오면서 저는 이 결정의 무게를 온전히 실감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임무가 아니었어요. 북한의 운명이 걸린 일이었죠. 그리고 그 중심에 제가 서 있다는 사실이 저를 압도했습니다. 청사를 나와 차에 탑승하면서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해야 할 일들을 생각하니 머리가 지끈거렸죠. 하지만 동시에 이 중요한 임무를 맡게 된 것에 대한 자부심도 느꼈습니다. 차가 영변으로 향하는 동안 저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결정이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세계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 그리고 무엇보다 나는 이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까? 영변에 도착하자 저를 맞이한 것은 긴장된 분위기였습니다. 과학자들과 기술자들의 얼굴에는 불안과 걱정이 가득했죠. 그들에게 최고 지도자의 결정을 전달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그렇게 수석 과학자 박민호 박사를 만나기 위해 연구동으로 향하면서 저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건 나라를 위한 일이야. 반드시 성공시켜야 해. 하지만 동시에 이 결정의 위험성도 잘 알고 있었죠. 한치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상황, 그 압박감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박민호 박사의 사무실 문을 두드리면서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죠. 문이 열리고 박민호 박사의 얼굴이 보이자 저는 최대한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민호 박사님,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시간 좀 내주시겠습니까?
순간 박민호 박사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이미 뭔가를 직감한 듯했죠. 사무실로 들어서자 그곳에는 다른 과학자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에서 긴장감이 느껴지고 있었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정철 대위님, 무슨 일입니까? 박민호 박사가 물었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내쉬고 최고 지도자의 결정을 전달했습니다. 박사님, 그리고 여러분, 최고 지도자께서 우리의 시설을 공개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순간 방안이 얼어붙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과학자들의 얼굴에 충격과 불안이 스쳐 지나가고 있었죠. 박민호 박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뭐라고요? 지금 우리 시설을 공개한다고요? 그건 말도 안 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두려움이 섞여 있었어요. 다른 과학자 한 명이 끼어들었습니다. 우리 시설은 아직 완벽하지 않습니다. 지금 공개하면 우리의 약점만 드러나게 될 거예요. 저는 그들의 반응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겐 임무가 있었기에 밀어붙일 수밖에 없었죠. 여러분, 최고 지도자께서는 우리의 힘을 세계에 보여주길 원하십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하지만 대위님, 박민호 박사가 다시 말했습니다. 우리에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지금 공개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어요. 저는 최대한 차분하게 대응하려 노력했습니다. 박사님, 저도 여러분의 우려를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는 최고 지도자의 결정입니다. 우리는 이 결정을 따라야 합니다. 과학자들 사이에서 점점 불만의 목소리가 커져갔습니다. 저는 그들을 진정시키려 노력했어요. 여러분, 제발 들어주십시오. 이것은 우리나라의 운명이 걸린 일입니다. 우리가 힘을 합치면 반드시 해낼 수 있습니다. 박민호 박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대위님도 알잖아요. 이건 너무 위험한 도박이라는 걸 말입니다. 저는 잠시 침묵했다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해 준비하는 것뿐입니다. 송감 방안의 분위기가 무거워졌습니다. 과학자들은 서로를 쳐다보며 깊은 고민에 빠진 듯했어요. 저는 그들의 마음을 이해했지만 동시에 이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압박감도 느꼈습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에겐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부터 모든 역량을 집중해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저의 말에 박민호 박사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한숨을 쉬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른 과학자들도 마지못해 동의의 뜻을 표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결정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앞으로 다가올 도전에 대한 불안감도 동시에 느낄 수가 있었어요. 사무실을 나오면서 저는 이 결정이 가져올 파장에 대해 깊이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시설 공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운명이 걸린 일이었죠. 그리고 그 무거운 책임감이 제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밖으로 나와 차에 탑승하면서 저는 오늘 하루 동안 있었던 일들을 되새겼습니다. 김정은의 불안한 모습, 과학자들의 저항, 그리고 제 마음속의 혼란. 모든 것이 뒤섞여 제 머릿속을 어지럽게 만들었죠. 차가 평양으로 돌아가는 동안 저는 창밖으로 펼쳐지는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과연 이 위험한 이 결정이 우리나라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게 될까? 세계는 우리의 시설 공개를 어떻게 받아들일까?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이 중요한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까? 평양에 도착하자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일부터는 본격적인 준비가 시작될 테니까요. 핵시설 공개를 위한 모든 준비, 보안 대책 마련, 외신 기자들에 대한 대응, 모든 것들이 제 책임이었죠. 집으로 향하는 길에 저는 다짐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임무를 성공시켜야 해. 나라의 운명이 걸린 일이니까. 하지만 동시에 제 마음 한구석에서는 작은 의문이 자라나고 있었어요. 과연 이 결정이 옳은 걸까? 우리가 정말 이런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걸까? 그날 밤, 저는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될 새로운 도전, 그리고 그 끝에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는 결과에 대한 생각이 제 머릿속을 맴돌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제 저에겐 돌아갈 길이 없다는 것. 앞으로 나아가는 것만이 유일한 선택이라는 것 말이에요. 아침 일찍 눈을 뜨자마자 저는 어제의 일들이 현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머리를 짓누르는 무거운 책임감, 그리고 가슴 한구석을 파고드는 불안감. 이 모든 것이 제게 주어진 현실이었죠.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바로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우라늄 시설 공개 준비를 위한 팀이 꾸려졌고 우리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죠. 하지만 회의가 진행될수록 우리가 직면한 문제의 크기가 점점 더 커져 보였습니다. 보안팀장인 이중호 소령이 말했습니다. 외신 기자들의 동선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지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들이 민감한 지역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는 공개할 부분과 숨길 부분을 명확히 구분해야 해요. 하지만 동시에 너무 의심을 살 만한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회의가 끝나고 난 후 저는 다시 영변으로 향했습니다. 과학자들과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들을 설득하는 일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어려웠습니다. 도착해서 저는 다시 한번 오늘의 회의 내용을 전달해야만 했죠. 김정철 대위님, 저의 전달을 다 들은 박민호 박사가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불만이 가득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단 몇 주 만에 모든 것을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저는 최대한 차분하게 대답하려 노력했습니다. 박민호 박사님, 저도 이 상황이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그날 저녁, 숙소로 돌아와 혼자 있게 되자 저는 갑자기 모든 것이 무너질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제 어깨에 놓인 책임의 무게가 너무나 무거웠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저를 짓눌렀어요. 잠을 이루지 못한 채 밤을 지새우면서 저는 계속해서 이 상황에 대해 고민했습니다. 한편으로는 나라를 위해 이 임무를 완수해야 한다는 의무감이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 결정이 초래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우려가 컸죠. 다음 날 아침, 저는 새로운 결심을 하고 일어났습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건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뿐이야. 한 걸음씩 나아가자. 그날부터 저는 더욱 열심히 준비에 매진했습니다. 과학자들과 긴밀히 협력하며 공개할 시설의 범위를 조정했고 보안팀과 함께 철저한 대책을 세웠습니다. 또한 외신 기자들에게 제공할 정보를 주의할 수 있게 선별하는 작업도 진행했죠. 하지만 준비 과정은 결코 순탄치 않았습니다. 예상치 못한 기술적 문제들이 계속해서 발생했고 과학자들 사이의 의견 충돌도 잦았기 때문이죠. 게다가 국제사회의 반응에 대한 우려도 점점 커져갔습니다. 김정철 대위, 어느 날 정보분석팀장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미국과 주변국들의 동향을 분석해봤는데 우리의 시설 공개 소식이 알려지면 즉각적인 제재 조치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 말을 듣자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상황에 대비한 대책도 마련해야겠군요. 날이 갈수록 저는 이 임무의 성공이 단순히 핵시설을 공개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중대한 일이었고 동시에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위치를 재정립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죠. 그렇게 한 달여의 준비 기간이 지나고 드디어 시설 공개일이 다가왔습니다. 마지막 점검을 하면서 저는 여전히 불안감에 시달렸지만 동시에 어느 정도의 자신감도 생겼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마쳤고 이제 남은 건 결과를 기다리는 일뿐이었죠. 공개일 전날 밤, 저는 다시 한번 모든 것을 되새겼습니다. 김정은의 불안한 모습, 과학자들의 우려, 그리고 제 마음속의 갈등. 이 모든 것들이 제가 걸어온 길이었고 앞으로 나아갈 길이기도 했습니다. 다가올 핵시설 공개, 그리고 그 이후에 펼쳐질 상황들. 저는 그저 제가 지금까지 해온 모든 노력이 헛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랄 뿐이었습니다. 마침내 핵시설 공개일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모든 준비는 거의 끝나가고 있었지만 제 마음속 불안은 여전히 가시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저는 마지막 보고를 위해 평양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다 당 중앙청사에서 보고를 마치고 나오던 중 저는 우연히 이상한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상상도 하지 못한 충격적인 장면을 보게 되고 만 것이죠. 어두운 복도 끝 비밀 회의실로 알려진 방 앞에서 김정은의 최측근 비서가 누군가와 은밀히 대화를 나누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호기심에 이끌려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숨을 죽이고 벽 뒤에 몸을 숨긴 채 저는 그들의 대화를 엿들으려 했죠. 그때 제 눈에 들어온 것은 김정은의 비서와 마주 서 있는 낯선 외국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저 사람은 설마 미국인인가?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양복을 깔끔하게 차려입은 그 남자는 분명 서양인이었고 그의 영어 실력에서 미국 출신임을 짐작할 수 있었어요. 이번 거래가 성사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북한을 방문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미국인의 말이 들려왔습니다. 비서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최고 지도자께서도 이 일에 큰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합니다. 이 사실이 밖으로 새어나가면 안 됩니다. 그들의 대화 내용은 저에게는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습니다. 북한이 미국과 비밀 거래를 하고 있다니? 그것도 우리가 무리하게 시설을 공개하려는 바로 이 시점에 말이죠. 제 시선이 그들이 주고받는 서류와 작은 상자로 향했습니다. 김정은의 비서가 조심스럽게 서류 봉투를 미국인에게 건넸고 연이어 여러 상자들을 건넸습니다.
살짝 열려있는 박스가 있어 안에 내용물을 볼 수가 있었는데 금과 고가의 물건들이었어요. 저는 너무나도 충격을 받아 얼어붙고 말았죠. 그 순간 누군가가 제 어깨를 툭 쳤습니다. 깜짝 놀라 돌아보니 경호원이었어요. 무슨 일 있습니까? 저는 황급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그냥 지나가던 중이었습니다. 경호원이 떠나고 난 후 저는 그 자리에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방금 전 목격한 장면이 계속해서 떠올랐고 그 의미를 이해하려 애썼습니다. 우리는 세계에 우리의 능력을 과시하려 하는데 동시에 미국과 비밀 거래를 하고 있다고. 이게 무슨 의미지? 갑자기 김정은의 불안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의 강경한 태도와 지금 목격한 상황이 너무나 모순되어 보였어요. 제 가슴 속에서 뭔가가 무너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희에게는 미국에게 굴복해서는 안 된다고 하던 김정은이 뒤에서는 뇌물을 바치고 있다니.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가 싶더군요. 그동안 내가 믿어온 것들이 모두 거짓이었던 걸까? 숙소로 돌아오는 길, 저는 계속해서 이 상황에 대해 곱씹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이중적인 태도, 최고 지도자의 위선. 이 모든 것이 제 신념을 흔들어 놓았어요. 이제 저는 무엇을 믿어야 할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일의 진실을 파헤쳐야 해.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내가 정말로 믿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내야 해. 다음 날 아침, 저는 우연히 그 서류 봉투의 내용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안에는 트럼프에게 보내는 애원하는 듯한 편지와 고가의 선물 목록이 들어있었어요. 제가 본 것들이 진실이라는 것이 확실해지는 순간이었죠. 머리가 어지러워졌습니다. 우리가 겉으로는 강경한 태도를 보이면서 뒤로는 이런 짓을 애써 부정하려던 진실이 확고해지자 회의감이 밀려오더군요. 그렇다면 대체 왜 시설을 공개하는 건지, 왜 이런 짓을 벌이는 건지 당최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렇게 멈춰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당장 다음 날이 공개 날이었으니까요. 저는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다시 준비를 시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우라늄 시설 공개일이 밝았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영변 핵시설은 분주한 모습이었어요. 외신 기자들과 전문가들이 속속 도착했고 우리는 그들을 맞이할 준비를 했습니다. 김정철 대위,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까? 박민호 박사가 긴장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박사님. 우리가 계획한 대로만 진행되면 문제없을 겁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선 여전히 불안감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어제 목격한 장면이 계속 떠올랐고 그것이 이 모든 상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걱정되었거든요. 시설 공개와 투어가 시작되고 처음에는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는 듯 했습니다. 기자들은 우리가 보여주는 시설들을 관심 있게 둘러보았고 질문들도 예상 범위 내에 있었죠. 그러나 갑자기 예기치 못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젊은 과학자 이상우가 우라늄 농축 과정을 설명하던 중 갑자기 말을 더듬기 시작한 것이었죠. 그의 표정이 굳어지는 것을 보고 저는 직감적으로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는 이상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실 우리가, 순간 저는 그가 기술적 결함을 언급하려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재빨리 그의 곁으로 다가가 말을 가로챘습니다. 이상우 박사가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에서 우리의 기술력이 특히 빛을 발합니다.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질문 있으십니까? 다행히 기자들은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제 심장은 여전히 쿵쾅거리고 있었죠. 투어가 끝나고 모든 기자들이 떠난 후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위기는 넘겼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 저는 오늘 있었던 일들을 되새겼습니다. 북한 정권의 이중적인 태도, 핵시설의 실제 상태, 그리고 제가 맡은 임무의 의미. 이 모든 것들이 제 머릿속에서 뒤엉켜 있었어요. 그때 갑자기 전화가 울렸습니다. 수화기를 들자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김정철 대위, 지금 당장 평양으로 오시오. 최고 지도자께서 당신을 찾으십니다. 순간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제가 무언가를 놓쳤단 말인가요? 아니면 제가 본 것들이 들통난 걸까요? 평양으로 향하는 차에 오르며 저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말자. 내가 믿는 것을 지켜나가야 해. 평양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끊임없이 불안한 생각들과 싸워야 했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어두운 풍경들이 제 마음 상태를 그대로 반영하는 것 같았어요. 과연 최고 지도자께서는 무엇을 알고 계실까? 내가 본 것들이 발각된 걸까? 당 중앙청사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곧바로 김정은의 집무실로 안내되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저는 그의 표정에서 무언가 심상치 않음을 직감했습니다.
김정철 동무, 김정은 동지가 무거운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시설 공개는 성공적으로 보이더군. 저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계획대로 진행되었습니다. 제 대답에 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런데 왜 나는 마음이 편치 않은 걸까, 동무? 순간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가 무언가를 알고 있다는 걸 직감했어요. 김정은 동지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내가 그곳에서 정말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건가? 그 말에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이상우 과학자의 실수와 제가 그것을 무마한 장면이 떠올랐어요. 동무의 빠른 대처는 칭찬할 만하오. 하지만 그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우리 내부에 약점이 있다는 사실은 용납할 수 없소. 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저 그의 다음 말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죠. 이상우 과학자의 일은 내가 처리하겠소. 동무는 앞으로 더 철저히 준비하시오. 다음번엔 이런 실수가 없어야 할 것이오. 그땐 자네가 처리될 수도 있으니. 그의 말에 담긴 의미를 이해하는 순간 저는 몸서리를 쳤습니다. 이상우를 처리한다고. 그저 실수였을 뿐인데. 집무실을 나오면서 저는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습니다. 한편으로는 제가 봤던 것들에 대해 김정은 동지가 언급하지 않은 것에 안도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상우의 운명이 걱정되었어요. 그리고 다음 날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상우 과학자가 사고로 사망했다는 것이었죠.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상우의 얼굴이 계속해서 눈앞에 아른거렸고 그의 가족들의 모습을 상상하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이게 과연 옳은 일일까?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이런 희생을 정당화할 수 있을까? 저는 더욱 깊은 고뇌에 빠졌습니다. 체제의 잔혹성과 이중성을 목격하면서 제 역할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품게 되었어요. 무고한 과학자의 죽음에 대한 죄책감과 함께 국가 지도부의 위선적인 행동에 대한 환멸감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제가 해온 일들을 되새겼습니다. 핵시설 공개를 위해 노력했던 시간들, 과학자들과 함께 일했던 순간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결국 이런 비극으로 이어졌다는 사실에 가슴이 아팠어요.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마다 저는 그들의 눈빛에서 두려움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모두가 이상우의 사고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었지만 아무도 그것에 대해 입을 열지 않았어요. 이런 침묵이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이 저를 더욱 괴롭게 했습니다. 어느 날 박민호 박사가 조용히 저를 찾아왔습니다. 김정철 대위,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일, 정말 옳은 걸까요?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서 제가 느끼고 있는 것과 같은 혼란과 고뇌를 볼 수 있었어요. 박민호 박사님, 저도 그 답을 찾고 있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우리 둘 다 이 체제의 모순과 잔혹성에 대해 깊은 의문을 품고 있었지만 그것을 표현할 수 없는 현실에 갇혀 있었던 거죠. 결국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체제 안에서는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진실을 알게 된 이상 이대로 눈 감고 살아갈 수는 없었어요. 그리고 저는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직접 망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곳에 있다가는 저 또한 언제 처리가 될지 모르는 일이었고 저는 이미 김정은의 비밀을 목격하고 말았으니까요. 그 사실이 알려지게 된다면 저는 바로 죽은 목숨이었습니다. 물론 아내에게 제 결심을 털어놓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그녀는 믿지 않았고 두려워했어요. 미국으로 간다고요? 그게 가능해요? 하지만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설명하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이 결정이 필요하다고 설득했습니다. 결국 격렬한 토론 끝에 아내도 마침내 동의했습니다. 우리는 10살 딸과 7살 아들에게 새로운 나라로 이사 갈 거야 라고만 말했어요. 아이들에게 전체 상황을 설명하기엔 너무 위험했기 때문입니다. 이후 저는 빠르게 비밀리에 미국 정보기관과 접촉을 시도했고 다행히 그들은 제가 가진 정보의 가치를 인정했습니다. 그들은 우리 가족의 안전한 탈출과 미국 망명을 돕겠다고 약속했어요. 탈출 전날 밤 우리 가족은 마지막으로 함께 평양의 밤거리를 걸었습니다. 아이들은 즐거워했지만 아내와 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이곳에서의 모든 추억, 좋은 것과 나쁜 것 모두와 작별을 고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우리는 공식적인 해외 출장을 위장하여 평양을 떠났습니다. 제가 가진 고위 직책 덕분에 출국 허가를 받을 수 있었죠. 하지만 매 순간이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공항에서 비행기에 오르기까지 우리는 언제 들킬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시달렸죠. 중국 베이징에 도착한 후 우리는 미리 약속된 장소에서 미국 요원들과 만났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안전하게 미국 대사관으로 안내했고 그곳에서 우리는 정식으로 망명을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는 순간 우리 가족 모두 눈물을 흘렸어요.
이제 정말로 자유를 향해 가고 있다는 실감이 났기 때문이죠. 그렇게 워싱턴에 도착한 후 우리 가족은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우리에게 안전한 주거지와 새로운 신분을 제공했죠. 이제 우리 가족은 자유로운 나라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고 아이들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미래를 꿈꿀 수 있게 되었어요. 물론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는 함께 있기에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물론 이제 시작입니다. 저희는 이제 막 미국에 도착을 했으니까요. 하지만 자유롭게 두려움 없이 살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는 생각에 지금은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우리는 북한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생각합니다. 언젠가 그들도 이 자유를 만끽할 수 있기를, 그들도 이 넓은 세상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가족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만 새로운 삶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도전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선택한 이 길이 비록 험난하더라도 우리 가족과 미래 세대를 위한 옳은 길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